또 현재 또 지금 대관 창비의 또 편집국장 주간으로 취임하셔가지고 너무 취임하셔가지고 책 만드시냐고 아주 고생하시고 계시고 활동이 아주 활발하시거든요. 오늘 주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요즘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G7하고 같이 있어서 더군다나 한국도 같이 끼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 전략, 대정책 이 부분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알게 될 것 같고 중국이 어떤 그 장대한 어떤 생각을 문제를 한번 배워보물 해서 비록 정권은 저렇게 많이 뭐 간다 하더라도 또 뭐 유한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라도 이제 대중국 국방 정책을 또 새롭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또 활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이남주 교수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강의 시간을 9시까지거든요. 예, 그럼 한 시간만 하시고 질문 예, 방송에 받은 이남주입니다. 예. 그 강의 저도 이제 좀 어떤 내용을 할까, 예, 어떤 내용으로 할까 조금 생각하면서 전체 강의 주제를 살펴봤거든요. 앞에 처음에 이제 김준영 교수께서 또 국제일서 얘기한 게 있고, 다음엔 정세현 장관님께서 뭐 국제일서 때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또 남북관계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비슷한 영역이라도 겹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요새 그 아주 막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중국이 한중관계 문제가 조금은 중요한 문제로 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뭐 나쁘지 않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G7이 있었고요. G7에 갔다가 추경호 장관이 아마 G7 재정장관회담인가? 예. 그 갔다가 G7 회의가 갔다가 와서 추경호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다녀와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난 사람이 주중 대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니다. 중국과의 협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중관계가. 그 부분까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대외 정책이나 남북관계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에 사실 그 이야기할 때 중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가 이 얘기를 조금 먼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뉴스에서 중국 관련된 보도들이 특정한 프레임에 갖고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시진핑은 독재자고 뭐 독재자가 또 대외적으로는 위협적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갖고 해서 도대체 정말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조금 알고 그리고 이제 자꾸 중국을 이제 뭐 시진핑 독재, 공산당 독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또 따라붙는 함의 중에 하나가 이게 독재를 하니까 미래가 밝지 않다. 중국은 금방 무너질 거다. 맨날 북한 무게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은근히 이제 보도에서 중국 관련된 보도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국 경제나 중국 사회가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새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중국 관련 보도 논조에서는 사실 약간 진보 보수의 구분도 별로 없어요. 저는 약간 그 상황 좀 문제적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중국이 그럼 정말 금방 무너질 것 같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거를 좀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미중 전략 경쟁인데 미중 전략 경쟁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중국 변수를 중심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나 뭐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중국의 국가 전략과 대외 전략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떤 국가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거는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고 그 중국이라는 국가 내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기초로 이제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 전략과 대외 전략 관계를 같이 봐야 된다. 외부의 영향 이런 거보다는 그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외적인 어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이 국가 전략이라는 틀 내에서 상당 정도는 결정되고 물론 이제 그것이 그 국가 전략이 모든 디테일한 대외 전략 문제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약간의 이제 조정들은 이루어지겠지만 기본적인 관계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이 가고 있는 방향은 뭔가요? 방향은 뭐냐면 큰 틀에서의 국가 전략은 중국이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에서의 중국은 구호로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구호 이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요. 2017년도서부터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강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강약의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약했으니까 강해진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분명히 강국이라는 개념 내에는 다른 나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강한 나라, 약한 나라 개념이 있잖아요. 좀 강한 나라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세계에서 리드하는 나라 이런 개념이 분명히 강국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과한 것이냐? 그러면은 과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미 이제 중국 경제 규모가 커졌고 사실은 중국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GDP가 대체적으로 중국의 전성기 때 보면은 세계 GDP의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전했다는 게 이제 대부분 경제 사학자들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 규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구 규모가 이제 그 양적 비중을 되게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자원도 많은 나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정도로 계속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그죠? 국제적 지위가 좀 높은 영향력이 큰 나라. 이거는 옆에 있는 나라로서 꼭 기분을 좋아해야 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중국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래도 꼭 강국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겠냐. 이 강국이 약간 패권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좋은 나라라는 개념을 더 잘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일단 썼기 때문에 앞으로 고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약간 이게 지금 저게 커졌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엔 그런 개념을 쓰는 거는 여전히 컴플렉스가 있다. 그런 이제 강국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강국의 개념이 약간 컴플렉스한 원천이 있지만 중국이 국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지금의 국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양적으로 큰 나라만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국가니까 군사적으로 질적으로 중국의 지금 양적으로는 세계 1, 2등 하지만 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질적으로 좀 발전된 나라가 되겠다라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의미 대외적인 분명 함의가 강자를 썼을 때 대외적으로 느껴지는 함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지속시켜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양적으로 커졌는데 질적으로도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되게 복잡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제 이 문제죠. 중국 공산당 영도 강화 권력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90년대 이후에 중국은 사실 공산당이 영도한다라는 정치 체제의 속성을 한 번도 뭡니까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걸 제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지만 영도 방식에서 보면 자기가 지도하고 뭐 영도한다는 건데 그걸 약간 그 권한을 나눠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권한을 나눠놓고서 있다가 좀 잘못되면 이렇게 뒤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직접 많은 일을 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됐다. 그래서 그 정책 변화는 당정 분리에서 당의 통일 집중 영도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 개념을 수용한 적은 없어요. 다만 개혁 개방 시기에 정책 결정의 과학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대혁명 때 너무 마오쩌둥의 개인적 속성이 막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되게 많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규칙에 따라서 경제 법칙에 따라서 하고 그 경제 법칙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 경제를 관리하는 이런 의미에서 당과 그 경제를 관리하는 정부의 업무를 좀 분리시키자 이런 이야기들을 80년대서부터 덩샤핑도 이 개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그 89년도 천안문산을 거치고 90년대서부터 사용되지 않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부정이 됐어요. 당정 분리는 없다. 당과 정부 사이에 분공, 이렇게 그 분할은 업무를 구분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당정이 어떻게 분리되느냐? 당이 영도해야지. 그래서 뒤에 쓰는 개념인데 당의 통일 집중 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진핑 이후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니까 시진핑 시기에 독재가 강화됐다 뭐 이런 비판은 뭐 아주 틀린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의 그 정치적인 프레임 내에서 보면 아주 그 뭐 과거 했던 거를 부정하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중국이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갔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분권이 막 잘 된 시기로 후진타오가 이제 그 총서기를 쓸 때 시기를 얘기해요. 그게 2002년도, 2012년도 시기인데 사실은 그때가 중국이 되게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미국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문제들이 조금 시달리고 있을 때 그래서 중국의 부상이 정말 미국이 이게 정말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시기는 2008년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외부로 보면 국가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어나요. 무슨 문제가 났냐면 그 전에 당정 분리라는 구조화에서 당이 이제 업무를 나누고 일종의 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기득권이 만들어지고 당은 이 기득권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그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중국 공산당 보면은 이제 제일 높은 데가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그때가 9명이었거든 상무국. 이 9명이 각자 자기 영역 누구는 경제, 누구는 뭐 이렇게 치안, 공안 뭐 이런 누구는 의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권한에 있는데 좀 기득권 구조를 형성하고 이들의 타협에 의해서 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됐으니까 분권은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방식의 분권, 기득권의 존중에 기초한 이 분권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나타냈죠. 심각한 부패 문제. 중국 공산당의 상층까지도 이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중국 공산당 입장에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를 하는데 영도의 정당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주의를 완성시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임무니까 그
그 사회주의를 신념을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뭐 공산당이 볼 때는 이 시기에 이게 약화됐다고 본 거죠. 또 하나의 중국 공산당이 통치 형상을 유지하는 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으로 우리들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한다, 발전시킨다. 이것을 계속 보여줘야만 중국 공산당이 이제 어떤 통치 형상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되게 당시에 보면 위기라고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의 권력이 개인 권력 독점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자기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내 비교적 광범위한 합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변화들이 좀 뭐 있어요. 이게 이 2018년도와 2023 올해 기후 개혁에서 제가 쭉 이걸 이렇게 쭉 나열한 거는 이쪽에 상당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과학기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 뭔가 그 전문적 관료들한테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영역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당 중앙에 이 관련된 관리 기구들을 만들어서 당이 이제 상당 정도로 개입하는 구조고 그래서 그 당의 통일 집중 연도의 어떤 실현하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당대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시진핑 권력 당으로 권력이 강화되고 시진핑으로 권력이 강화되는데 시진핑 권력 강화를 보여준 거는 두 개의 확립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시진핑이 당 중앙 전당의 핵심적 지위와 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사상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어떤 이름이 들어간 조직 운영의 원리라든지 지도 사상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고 그것의 당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 중앙 인사도실 시진핑이 상당히 당면서부터 올해까지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개인 권력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약간의 제약이라고 보면 외부에서 볼 때 작년 당대회 때 두 개의 확립이라는 것이 당규 우리로 보면 우리의 당규. 근데 중국에서는 당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로 보면 당장이라고 그러는 당규보다 당헌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약간 이거 불길하다고 봤거든요. 당헌이라는 게 일반적인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개인의 종속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자체의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들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어떤 정치 운영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변화됐다 이런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당헌에 당장에는 이 조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라고 하는데 총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다른 중앙상무국 정치위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받는 그 직책이 아닙니다. 권한보다는 실질적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국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부의 관리자지 어떤 이렇게 대표성에서 또 상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당원상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좀 변화시키려면 당서기지가 아니라 그냥 주석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었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었죠. 근데 그것도 약간 예의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이 강화되면 결국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도 시진핑의 어떤 지위를 높이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간 거고 지금 분권과 집단 지도 체제 한편으로는 이 원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 집중과 핵심 이 두 가지의 공산당에서의 조직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완전히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일종의 중국 공산당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에 진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후진타오 시기까지는 이 앞쪽 부분으로 이렇게 진자가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요 두 가지 사이에서 진자 운동이냐 그래서 조금 강화됐다가 또 약간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분권으로 조정이 되는 이런 틀에 있느냐 아니면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갖고 시진핑의 개인 독재가 확립되는 단계로 중국이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중국 정치에서 조금 논란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은 진자 운동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권력 집중이 대외 전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권력 집중이 되고 시진핑 개인이 또 권한이 갖게 되면 이 독재적인 지도자가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이제 크게 앞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권력 집중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정책 결정. 이렇게 좀 계산해 보면 안 되는 일인데 또 특정한 사람이 그런 합리적인 논의 사항을 뛰어넘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통치 정당성에 대체 약한 규범적으로 보면 어떤 뭐 지금 정치 제도에서 보면 그래도 뭐 자유롭고 그렇게 공평한 경쟁 속에서 대표자가 선출되는 게 지금 정치 지도자의 권위에서는 가장 그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절차가 없이 공산당 내에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상 국가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좀 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성이 약하니까 그 약한 정당성을 조금 대외 강경 노선을 갖고 이 정당성을 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예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적인 건 아닌데 대전에 어쨌든 통치자 개인의 성향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제 조금은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국가가 대외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냐는 국가의 체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면 뭐 비판하듯이 독재적이냐 아니면 민주적이냐 그거에 크게 저는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지금 뭐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전쟁을 발생시켰잖아요. 어떤 거는 뭐 자기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을 나가지만 적어도 두 개의 전쟁은 정당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이런 거 없는 미국에서 사실 민주주의에서도 사실은 이런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기득권이나 정치적 영향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 긴장이나 대외적인 군사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드라마 그때 보면은 여론 떨어지면은 위기 조장하고 군사 행동하면 바로 위기. 그 미국이 만든 드라마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전쟁이 초기에 발생되면은 그런 국민들도 미국도 패트리어티즘,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전쟁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럴 때는 지도자들도 쉽게 전쟁 중단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시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라별로는 그걸 또 상쇄시키는 요인들도 있는데 그걸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공격적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은 위의 요인이 대외 정책을 공세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저는 사실은 중국이 이제 공세적인 면도 보이지만 되게 근본적으로는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가 이 구조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 영도 또는 중국 공산당 통치가 지속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의 판단은 중국이 아까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통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 우리는 인민주권인데 사실 인민이 네 뽑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사람은 이렇게 공산당이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선출된 게 아니니까, 선출 권력이 아니니까. 규범적인 특히 이제 절차적 문제에서는 정당성이 약한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과거 마오쩌둥처럼 사회주의 이념에 어떤 호소해가지고 정당성을 막 계속 강화시킬 수 있는 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실적 정당성 강화를 통해서 이제 이 통치의 정당성도 상당히 보완을 해왔고 사실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집권을 강화시키면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봐요. 이 통치 권력 집중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권력 집중은 왜 하는데 그게 틀린 거 아니냐. 뭐 사람들이 다 자율성이 있고 자기 결정권들이 뭐 개인이나 어떤 사회에 있어야지 왜 자꾸 권력이 가져가느냐. 중국 공산당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해야 중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 입증이 잘 안 되면은 중국 공산당도 사실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그거를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 구조를, 그 메커니즘을.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 중국 공산당이 대외적으로 공세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된 건 아니고 이거에 유리하느냐 안 유리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여기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무식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근데 이제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중국이 그때 공세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실제로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힘이 세지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게 대외적으로 공격적이다, 어설티브하다, 공세적이다, 오펜시브하다, 공격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담론적으로 보면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 조금 너무 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주는 그 개념인데 사실 아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국이라는 게 사실은 대외적인 선언의 의미보다는 대내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목적이 더 강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지금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내의 어떤 요구들을 수용해가 가능하죠. 거기에 대응하는 담론이나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공세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핵심 이익인데 중국에서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대부분 이것과 관련된 문제. 특히 이제 원래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10년을 지나면서 중국에서 핵심 이익이라는 개념을 대외 정책에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국가 이익을 다른 나라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활적 이익, 뭐 핵심 이익, 무슨 근본 이익, 그죠? 뭐 국가 이익의 수준을 이제 외교를 할 때 보면 외교에서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가치 외교도 있지만 가치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이익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고 그때 외교 어느 정도로 자원을 투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느냐를 결정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 이익인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해 나가죠. 그 관련된 뭐 논쟁도 각각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핵심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이게 국가 이익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이다. 가장 상위의 국가 이익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하위로는 이 핵심 이익이 관련되면 중국이 군사적 수단도 불사한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주권이익, 안전이익, 발전 그럼 중국 니들의 핵심 이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핵심 이익이 어디까지 핵심 이익이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주권이익, 안전이익, 발전이익 이런 거는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포괄적이어서 모든 주권사, 모든 안보와 관련된 사항, 모든 발전과 관련된 사항 이것을 핵심이라고 만약에 중국이 주장하면 이건 되게 문제죠. 근데 우리도 보면 주권이익이다. 영토가 침해당한다. 그럼 우리도 군사적 수단을 수행해서 막아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합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의 핵심 이익도 어느 정도는 정당화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어디까지가 자기 핵심 이익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지는 않는다. 이제 명백하게 했을 때는 레버리지가 좀 약화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까지가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아닌 문제들은 중국이 이제 강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선언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갈등적 상황이면 그런 문제 계속 건드려가지고 그죠? 중국을 조금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사실 어디까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까지는 핵심이 여기까지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측해보면 중국이 군사적 수단을 불사하면서 대응할 사안들이 있어요. 어떤 게 여기 핵심 이익은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심 이익을 포기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 이거는 교환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쓴 표현이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정말 핵심 이익이다라는 걸
뭐 구체적 사안을 명료하게 쓸 뿐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와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정상적 외교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군사적인 갈등까지도 군사 수단까지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핵심사, 핵심 이익이라고 하면 중국 공산, 일종의 내정 간섭적 행위 중에 중국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이건 잘 발생되기는 어렵겠죠. 비판은 하지만 뭐 중국 공산당 우리가 예를 들면 내부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렇게 이걸 지지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심각한 사안이 되겠지만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는 당신들 정치 체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거는 정부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는 얘기고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그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하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중국 내 내정 간섭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누구의 특정한 반정부 세력을 지지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물력 충돌의 가능성을 여는 거고 대만 문제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여는 사안으로 이렇게 요 흐름에서 보면 그게 이제 중국 외부에서는 되게 공세적으로 보이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거는 주권적 사항이다라는 이 부분을 보는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타타야 문제 같은 경우 중국은 이거 국내 문제고 국내 사실 반란 세력을 지원하는 문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문제고 외부에서는 이거 독립된 어떤 그 주권적 실체다 이런 방식으로 셀프 거먼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통치하는 사회다. 중국이 거기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 이거는 되게 인식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 문제입니다. 있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 특히 70년대 이후의 세계 질서에서는 사실 중국의 인식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합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중국을 동의한다라고 돼 있고, 그죠?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려고 했으면 아예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수교나 이런 걸 하지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 그런 합의에서 움직이던 질서를 지금 중국은 미국이 변경시킨다고 보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 또 다른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 그리고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 지금 가속화되니까 중국이 또 다시 국제 정세 인식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전략적 기획이라고 한 20년 동안 써왔던 표현인데 지금 국제 질서는 자기한테 기회다. 근데 지금은 작년에 당대회에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병존하는 시기다. 이거는 약간 이런 핵심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도래할 때 자신들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인식 전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이 그것도 나중에 조금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현상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이익과 관련돼요. 근데 이거는 아마 누가 비판하고 하더라도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만 하느냐 중국이 그래서 작년에 당대회 이제 좀 문서가 보고라는 이제 중앙위원회가 이제 당 대표한테 지난 사업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표결해서 통과시킵니다. 그걸 보고라는 문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키워드로 뽑으면은 그게 이제 반영된 제일 중요한 변화가 시큐리티, 안전. 우리로서는 그냥 안전도 있고 안보라는 의미도 같이 여기게 되죠.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되게 뒤에 보면 그리고 리스크라는 단어. 이게 펑신이라고 리스크로 번역할 수가 있을 단어. 이런 것들이 되게 비중이 높아지는 전략적 도전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중국이 계속 조금 공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는 조금 추측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그런 근거로서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에 보면 보고가 한 13개 정도의 큰 제목들이 있어요. 이 13개 큰 제목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쭉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9기 때 보고와 20기 때 보고의 큰 제목들을 이렇게 이제 나열했는데 이게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는 하나의 제목에 묶였던 그것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그럼 좀 강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특색 강국의 길을 견제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안보 문제와 국방 문제를 나눠서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이제 더 강조점이 더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 정세 변화를 반영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면 밑에 보면 그 화평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 평화 발전을 촉진하고 자기 평화적 이미지를 또 계속 내세우는 한 축을 계속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대외적으로 강세하고 이게 중국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라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발전이 필요합니다. 발전.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안전 문제를 강조하고 막 나오지만 사실 이 방대에서 보면 그런 방향만 제시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고질량 발전이라고 해갖고 발전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뒤에 보면 견실한 물질 기술의 기초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수 없다. 이게 물질 기술의 기초가 이제 어떤 경제적 토대, 지속적인 발전이 되겠죠. 근데 과거보다 조금 강조된 건 여기에 기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요새 다 그죠? 그런 상황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발전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런 식으로 5개의 내용을 갖는 중국식 현대화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공동 부유의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 이게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 사람들, 인민들과 세계 사람들의 생활의 질, 생활의 안전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한편에서 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핵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핵심 이익에서는 자기가 양보할 수가 없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핵심 이익 양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는 발전의 측면 그리고 사람들이 공생하는 측면도 계속 강화시켜 가겠다. 근데 물론 이게 병존할 수 있을지 상충할지 이거는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의 의미는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약간 지금까지 약화된 사회주의적 이념의 지향과 조금 정합성들을 좀 높이는 예를 들면 공동부유 같은 경우는 명확히 그런 취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 이것도 어쨌든 새로운 어떤 사회적 비전과 연결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과연 공동부유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를 중국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퀴즈천이죠.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공산당은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도 상당히 지금 의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공동부유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과 자연이 공통하는 현대화 이거 되게 우리가 그 전에 아까 안전 문제가 그 강국론이 두 개로 나뉜 것처럼 발전에 대한 조항, 이 항목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발전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러니까 발전에 대한 강조와 안전에 대한 강조가 같이 이루어진 것보다 그럼 이 두 개의 강조 중에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인가 이거는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이게 이제 뭐 어떨 거냐 공동 부유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어렵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해서 결과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이쪽인 것 같아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뭐 엊그제도 황사 오니까 바로 또 뭐 중국발 황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기후변화 나오면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한 지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죠. 그전에는 미국이었다가 중국을 앞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저희 그 함정이 있는데 만약에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을 1인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인당으로 나누면은 사실은 미국이 중국보다 2배 가까이 되죠. 우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1인당으로 나누면은 지금 한 5등이나 6등 정도 돼요. 근데 그 산유국들 또는 이제 미국도 산유국이죠. 이렇게 가스나 석유를 채굴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한 5등까지 올라가요. 6등. 그러니까 기후변화 제가 보기에는 국가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만 그건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랑 무슨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두 개로 온실가스 배출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중국에서는 아마 유럽은 되게 노력을 해갖고 정점에 도달해서 지금은 1인당으로 따지면 독일 같은 데는 지금 중국과 비슷하고 중국은 앞으로 발전의 필요가 더 있으니까 지금보다 좀 올라갈 소지도 있습니다. 불안 요인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조금 이 영역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세계에서 리드하는 국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인지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 실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이게 한 5개 정도의 공급 사슬로 저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 붉은색이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이거든요. 태양광 패널 공급 사슬에서 중국이 위치가 한 전체 공급 사슬의 한 8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 태양광 패널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도 이제 민주당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해야 되고 뭐 화석연료 이거 줄여야 되니까 태양광 발전 문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건 공화당이랑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이 부분은 수입 금지를 못하고 이렇게 수입을 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중국의 국가 전략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핵심 중국이 생각한 핵심 이익이 건드렸다고 할 때는 되게 강경한 모습으로 나갈 테지만 그 부분이 관리가 될 경우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중장기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발전 쪽에 있다.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럼 작년서부터 올해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떠냐? 역시 경제에 대해서 실용주의적 접근이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중국이 올해 2023년도 경제 성장 목표를 5% 내외로 설정을 했어요. 작년에 3%가 최근에 가장 나쁜 코로나 발생된 해를 제외하면은 그 다음에 좀 8%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3%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공세를 세게 하는 바람에 올해 일단 5% 정도 했는데 이거를 되게 부정적인 예측, 중국이 경제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5%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 중에서 최근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성장 목표를 5.5%를 제시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았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중국이 비관적인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신중한 낙관에 가깝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돼가고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높이 잡았다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지도부에게 약간 체면이 손상당하고 좀 이런 상황이 되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또 도달 가능한 목표를 이제 잡은 거고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요 국제 기관들은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중관계 막 나빠질 때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정말 싸우더라도 저쪽이 약해질 때 싸우면은 그래도 정말 제대로 싸우려나 뭐 이렇게 하는 뭐 논리라도 쓸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올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아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럴 때 가서 뭐 다른 나라 앞장서가지고 조금 상당히 안 좋은.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보여주는 거는 이 아까 그 환경 쪽에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국제적으로도 없고 국내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적 맥락에서는 되게 정당성을 부여받는 담론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우려를 많이 삽니다. 결국 이게 강제적으로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의 부를 이렇게 수탈해가는 걸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민영 경제를 압박하는 수단 그런 것으로 활용되는 담론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외국에서도 투자를 할 때 그 재산권에 대한 것이 이런 공산당의 정책에 의해서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을 막 또 이제 외국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완화시키는 발언을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민영 경제 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이건 사실 민영 경제 발전에서 많이 논란된 거는 알리바바 같은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국이 한 2, 3년 전부터 했죠. 그게 이제 되게 뭐 민영 경제에 대한 답인데 그러한 영향, 민영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민영 경제를 억압하겠다라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뭐 그런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걸 억압하고 어떤 걸 이렇게 활동을 자유롭게 좀 해줄 거냐, 요 구분선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중국이 플랫폼 기업을 이렇게 통제할 때는, 그러니까 민영 기업에 통제한 거는 그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금융을 하는 걸 통제하는 거예요. 알리바바도 결정적인 문제가 그 엔트 파이낸스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이런 그 축적에 의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그걸 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금융 쪽에 가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이게 이제 그 마인을 이렇게 그 약화시킨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의 문제는 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 서구 국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자산을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는 이익 거.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엔 중국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통제는 계속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을 계속 이제 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이런 식의 조정들을 좀 한다는 겁니다. 타이완에 대해서는 강경책이지만 타이완에 대한 메시지는 과거보다는 조금은 지나시. 왜냐하면 메시지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타이완에 내년에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당이랑 민진당 뭐 양당 구도인데 거기도 내년에 민진당의 당선 가능성, 국민당의 당선 가능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타이완 관계를 타이완 내에서 중국과 협조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취지인데 이건 아주 근본적인 전환은 아닙니다. 어쨌든 경제 위쪽의 두 가지에서는 중국이 그냥 발전을 얘기하는 게 발전 얘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강경책 안보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외 전략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계속 그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강경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대외 개방, 대외 교류를 되게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두 가지인데 미중 관계 관리는 지금은 미국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인식에 따라서 미중 대화의 필요성을 조금 저평가하는 상황. 만나봐야 좋은 결과 안 만들어집니다. 비판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고 계속 얘기해놓고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의 중국을 공동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대화 전제조건,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성의를 보여야 된다.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미국이 올해 들어갔고 원래 기구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기구 사건이 발생되니까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 다음에 지나고 기구 사건이 좀 이렇게 깔아앉은 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이제 미중 대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이 취소된 국무장관 방문 요청을 하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되게 지금 협의가 필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금융 쪽 협력, 미국 국채 문제 같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어떤 대화 필요성 계속 제기하고 방문 의사를 또 표명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무장관,
이게 이제 무역 규제나 기술 규제 관련해서 디커플링 문제, 직접적인 디커플링 문제를 다루는 부서죠. 부장도 미국 방문 의사를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이런 논리를 딱 가지고서 이렇게 방문 초청을 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중국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굉장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제한적인 최근에 뭐 마이크론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어제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그 기술 규제하고 수입 규제나 수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대응이다. 그렇게 보고 더 상황을 미중 관계를 되게 악화시키는 행동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 중국이. 일종의 무행동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은 왕이가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위원회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실무로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공산당에 외교 장관보다도 왕이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왕이는 중앙 정치국의 정치국원이거든요. 지금 외교부 장관은 정치국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보다 왕이가 더 높고 미국에서는 서열적으로 보면 국무장관이 더 높죠. 근데 이제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은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반이니까 요 두 개의 대화 채널은 일종의 조정 채널로 유지가 됐고 5월 10날, 11일 날, 11일 날 제네바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이 미국 중국의 또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이 회담이 진행되는 게 완벽한 보안이 유지됐어요. 이 보안 유지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몰래 방문한 게 아니라 스위스 제3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회담을 하려고 하면 일단 스위스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스위스에 3일 전인가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담이 진행될 때까지도 거의 외신 보도가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외신 보도가 있었으니까 되게 신중하고 그죠? 이렇게 이런 기조로 했고 여기서도 사실 대화에 돌파구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중 관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한국이 공감했다라는 게 미국 쪽 보도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중국 그 상무부 장관의 미국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계속 초청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중국 상무부 부장 장관이 같은 카운터 파트너가 미국을 국제회의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아펙 회의 때문에 방문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그 관련 회담 상무장관 회담이 거기서 진행이 돼갖고 그 김에 가는 김에 지금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무역 대표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건 어쨌든 타이완 문제는 계속 강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관계가 새로 정상화되기 어렵다라는 거. 미국이 요청한 어떤 협력의 필요성에 응하기 어렵다는 게 중국의 포지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단히 어떤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먼저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중국이 추가적인 행동이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상태는 이런 상황이고 동시에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협력하고 평화적인 어떤 촉진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그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5월에서 2월에서 5월달까지 있었던 중국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입니다. 쭉 이렇게 캄보디아, 이란, 벨라루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외국 나간 거는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갔고 4월달에는 프랑스, EU 집행위원장, 브라질 대통령, 가나 그리고 이제 방금 지난주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중에 4개국 정상 한 명은 작년에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4명만 했고 나머지는 뭐 비대면을 했는지 이런 식의 작년에 이미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고 난 다음에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약간 그 세계에 조금 충격을 줬던 거는 갑자기 3월달에 사우디 이란 그 외교 정상 2015년대인가 단절이 됐거든요.
이거 정상화회담이 북경에서 진행이 됐고 중국의 중지에 의해서 그것이 성사가 돼서 북경에서 외교 관계 정상화 방침을 양국이 사우디랑 이란이 발표한 거예요.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 정책의 중요 축이죠. 미국 사우디는. 그러니까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중국과의 관계도 트는 상징적인 조치를 했고 이게 이제 중동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관심사가 되고 있고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 정전 촉진, 전쟁 중단, 휴전 이 필요성들의 정치적 해결 이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중국이 이 주장을 했을 때 미국에서 그냥 일축을 했어요. 저거는 지금은 러시아를 비판해야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젤렌스키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너는 왜 러시아를 비판 안 하고 러시아를 편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또 중국의 이 우크라이나 특사가 임명이 됐어요. 중국에서 기존에 그 러시아 쪽에 대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 특사가 유럽을 가서 유럽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우크라이나도 만나고 어쨌든 외교적 공간을 상당히 넓히고 있다. 근데 이건 물론 되게 성공하기 되게 어렵겠죠. 이슈가 되게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적 대개방 의지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식이냐면 시진핑이 어딜 가는 시진핑이 광동을 갔다. 광동이 중국에서 개혁개방 시기에 대외개방의 뭡니까? 가장 전초기시죠. 거기 갔다는 건 이런 사인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광동에 가서 한 얘기 중에서도 대외개방의 지속 필요성,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중국이 되게 다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세적 측면만 한 군데만 볼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미중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미중 관계에 대해서 뭐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가 굉장히 뭐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약간 미국과 중국 모두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빠지면 서로가 피곤해지니까 미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G2 들어보셨죠? 또 그보다 더 확실히 이익상관자,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 이 논리가 뭐냐면 중국이 너희들이 발전했잖냐 개혁개방하고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했지? 미국이 만든 제도 위에서 발전하는 거 아니냐 국제제도 위에서. 이제 너희들도 이 국제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해라. 이게 이제 이익상관자 개념에 담겨 있는 합의고 사실 G2에도 그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얘기 중국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중국이 이제 그걸 알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G2라고 막 외국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G2 뭐 아닌데, 뭐 그거 별로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어요. 우리 같은 뭐 G2라고 하면 좋아했을 거. 우리 지금 G8 들어가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G2라고 하면 더 좋아해요. 근데 별로. 왜 안 좋아? G2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담 들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아주 기분 나쁘지는 않았겠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그러한 지위에 부합하는 그런 그 G2라는 그러한 수사에 부합하는 실제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라. 그건 중국의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고 이러지 않고서 괜히 중국의 국제 질서 내에서 중국의 필요를 반영해라 이런 거죠. 그러지 않고서 중국한테 뭐 기여를 요청하는 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기여를 요청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내놓은 담론이 신형 대국 관계다. 옛날에 대국이 원래 있는 대국에 새로운 대국이 부상하면 그것이 충돌로 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선례가 더 많다. 평화적으로 공존하거나 이행한 사례, 헤게모니가 이행한 사례다. 그래서 요새 뭐 투피디데스 함정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모두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해라? 그때서 이 핵심 이익에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나온 담론입니다. 2010년대.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핵심 이익을 인정한다.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동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핵심 이익이 뭐냐라는 결정을 중국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중국의 어떤 입장을 너무 과도하게 강화시켜주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약간
변화되는 어떤 세계 속에서 두 개의 강국, 초강대국의 등장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들이 잘 협력을 해야 서로 부담 없이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생각이 이렇게 제출됐다가 한번 잠깐 되다가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균열되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의 대중관계의 변화에서 잠재적인 이제 경쟁적 요소가 되게 등장했지만 뚜렷하게 선언이 된 것은 2017년도에 미국이 이제 백악 대통령이 되면 대부분 한 4년 정도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그게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 과거에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가행정보고에서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 간단해 평화롭고 번영한 부상을 미국은 환영한다. 이게 이제 국가전략보고에서 쓴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2017년대 완전히 이게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냐? 미국은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려고 한다.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다. 중국은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기의 국가 주도 모델을 수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질서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려고 한다. 미국에 도전한다. 적어도 인도 퍼시픽에서. 러시아도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현재 질서를 수정하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잠재적인 경쟁적 요소를 되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전후로 해서 미중의 갈등이 경제 갈등, 지정학 갈등, 제도 갈등 이 영역으로 쭉 확산이 됐죠. 그죠? 이거는 뭐 이제 보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이것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전개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양왕관계 핵심과 관련된 갈등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이게 양왕관계인데 이것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전이었잖아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 상태에서 중국 국민당이 대륙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타이완으로 간 거거든요. 그때는 그 전에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민당 주도의 국가가 중국을 대표했죠. 근데 이제 내전에서 공산당한테 밀려갖고 중화민국은 지금 타이완으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쫓아내고 대륙에다가 만든 국가가 지금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대립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때서부터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공격하지 않겠다. 타이완을 공격하지 말아라는 일단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요구를 했겠죠. 워낙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힘의 격차가. 그때도 일관되게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왜 그 약속을 당시도 왜 지금도 그 약속을 하지 않느냐 중국의 논리는 그렇게 되면 타이완이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게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다시 나왔냐면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1970년도에 미중관계 정상화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79년도에 수교가 됐죠. 한 7년 걸렸어요. 수교까지. 수교가 됐을 때 어떤 조치들이 따랐냐면 그때 타이완은 미국은 중화민국을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상호 안보 방위 조약도 체결하고 있었고 미군의 군대도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군대도 철수하고 상위 방어 조약도 폐기해요. 국가 간의 교류라고 보여주는 관방간 교류도 중단해요. 다 대사관 폐지하고 다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어떤 요구를 미국이 했냐면은 우리가 이거 다 했으니까 다 하니까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아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걸 다 하고 그냥 타이완에서 빠져나옵니다. 대신 한 게 뭐냐면 국내법으로 타이완 관계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뉴스에 보면 나와요. 그게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타이완 관계법의 내용이 뭐냐면 타이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이. 사실은 아주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은 중국의 반란 세력에게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것마저 안 하면은 그냥 타이완 그냥 내번지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그 위상에 부합하지 않고 그 신뢰를 되게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법으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가 되면 수교 협상이 파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것으로 미중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를 그냥 진행한 상황이 지금의 이 양자의 갈등의 기초라, 정책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 거는 그래도 사실은 전때까지만 해도 중화민, 그때 국민당, 이제 대부분 계엄령 통치하에서 장기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이 국민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당도 자기를 중국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중국을 대표한다. 그 공산당이 있는 치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80년대 어떤 타이완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타이완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고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이 민진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정당 활동이 자유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당에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국민당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정체성이 약간 타이완인을 더 부각시키는 더 중심으로. 그래서 민진당이 처음에 당을 만들었을 때는 당 당령에 독립당령이 있었어요. 타이완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완 내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이 많이 바뀐 거고 이게 양원 관계의 또 새로운 변수로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2000년대 천수희베인이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돼요. 또 중간에 마인주라는 국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미국,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가 뭐 활발하게 됐지만 또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인 차이잉원이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된 이후에 지금은 그런 방향의 노선을 강화하니까 중국과 대륙과 타이완 관계도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도 사실은 타이완이 독립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양호관계에 되게 부담을 주고 양호관계 부담이 증가하면은 자기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도한 독립지향에 대해서는 약간 견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타이완의 독립적인 어떤 움직임, 하나의 중국을 정면으로 미국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타이완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든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되게 강화되잖아요. 경제력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륙과 타이완의 군사적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군사력을 실적으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보면 타이완이 중국의 대륙의 군사력에 상당히 압도되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미국이 여기에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군사협력들을 지금 타이완에 대한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중국에서 이거는 하나의 중국에 유배된다. 라는 이런 되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이슈가 됐습니다. 과거보다도 이 타이완 문제가 엄청나게 양안 관계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도 되게 부담을 주는 사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나 지금 얼마 전에 G7에서 상당할 정도로 중국을 검열하면서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뭘 뒤에다 또 붙이긴 했냐면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지 않는다.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내용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되게 지금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조금 위험한 이슈가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실은 상당히 강경한 어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금 또 최근에 한중 관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양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단계와 있고 어떤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핵심 이익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힘이 세졌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국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약할 때 그런 핵심 이익에서 양보를 했지만 지금 했는데 왜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공세적인 방식의 분명히 행동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패권 유지 전략 차원에서 이거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상호 작용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재작년에 되게 강하게 이제 어쨌든 모든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고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압박해서 중국을 되게 곤란하게 만들었다.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뉴스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 전략 경쟁의 승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국을 압박하지만 미국이 계속 중국의 잽을 날리지만 결정적인 펀치는 못 날립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잽 같은 거 처음에는 잽 던지니까 막서 이거 조금 아픈데 하고 있다가 몇 대 맞아보니까 뭐 크게 지장 없네,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잽의 이제 내성이나 대응 능력들이 강화되면 중국의 반격 카드 블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잽을 엄청나게 날렸는데 그게 중국을 조금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상당히 이거 뭐 버틸만 하네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단기전으로 안 끝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기전으로 중국 확 몰아붙이고 양보를 받아내면 상황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막 몰아갖고 양보를 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이게 미중 경쟁이 길게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정도로 그러면 길게 가게 되면 그 긴 시간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거. 그죠? 이거 뭐 몇 년 동안 안 해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관리 2008년도 금융위기를 빨리 전 세계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 발생된 금융위기에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건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죠. 세계에서 뭐 미국에서 지금 계속 은행 문 닫는다, 은행 불안하다, 뭐 국채가 뭐 협상이 안 됐네, 뭐 빚 한도를 뭐 올리지 못하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이걸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야 해결의 길이 좀 편해지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무장관이 계속 중국한테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협력의 필요성들이 초기에 공세할 때는 잘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이렇게 좀 장기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부분만 해도 기술 중국의 반도체 지금 못 만들어요. 미국에서 주도해갖고 이렇게 이제 반도체 기술 설비를 공급 안 해주니까 그리고 뭐 7나노급 이상 지금은 10나노급까지도 제품을 또 중국한테 팔지 말아라. 뭐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못 이렇게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럼 중국 경제가 무너지느냐? 약간 부상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중국 경제 돌아가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물건, 예를 들면 제일 최근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에 특정한 경우는 그걸 살 수가 없고 조금 아니어도 스마트폰 쓰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전기차, 뭐 다른 무기 그 정도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자기 자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타격이 있지만 그게 중국의 흐름을 완전히 뒷바꿀 정도의 타격은 아니고 버티고 만약에 중국이 그런 설비에 단기간 어려울 거예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능하다 그런 건데 수입 대책까지 성공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제재해갖고 중국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은 만들 생각도 안 했거든요. 중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근데 미국이 못 팔게 하니까 그럼 억지로라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내가 억지로 투자를 해갖고 실패 가능성도 있는 걸 만들려고 투자를 해. 겨우 만들었어. 만들어도 초기에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죠. 비용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과 경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시도를 투자를 아예 생각도 못해. 지금은 막고 있으니까 만들면은 할 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주문해 사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도 증가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시간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과거보다 되게 반도체 업체들이 그런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뭐 북쪽에도 보면 뭐 핵무기 ICBM 어떻게 만드냐 그 나라 기초에서 근데 그게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좀 이따 정찰위상 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게 무슨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했지만 쏴서 어쨌든 뭐가 작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이라는 게 어느 나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제조 기반을 가지면 시간이 있고 계속적인 인력이 투여가 되면 완전히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얘기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은 지금 약간 장기전적 국면으로 이미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합경제의 양상이고 여러 영역에서의 경쟁. 이게 이제 복합경쟁이라는 건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소련과 미국의 경쟁 방식을 보면 소련과 미국의 경쟁은 주로 이념, 특히 군사적 경쟁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지정학적 경쟁이 있는데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에서는 기술과 요인이 되게 과거보다 증가한 거죠. 이게 이제 복합적인 거고 승패도 결국은 저는 이쪽에서 기술 쪽에서 이렇게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은 서로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발적 사태, 타이완 같은 우발적 사태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대단히 미국의 여론들은 공세적인 특히 의회 여론은 중국에 대해서 공세적이지만 학자들이나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장기전으로 가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한다.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얼마 전에 나온 게 무엇이 개념 만들잖아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설리반이 중국과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거지 중국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다. 약간 몇 개 표를 보면 왜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패권 경쟁력 차원에서 보게 됐느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이고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그 GDP에서 미국의 한 70% 이상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달러화가 엄청나게 강해져갖고 금리 인상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GDP 격차가 이때보다도. 근데 그거는 실물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이런 그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안정화되면 또 재평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이 부분을 대단히 위협적으로 생각한 거죠. 저는 약간 미국이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좀 과잉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1인당 GDP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1인당 GDP면은 실제로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하더라도 1인당 GDP로 하면은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인구의 4분의 1, 4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GDP로 하면은 GDP가 같다고 해도 1인당 GDP는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8만 달러 1인당 GDP다. 그럼 중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 정도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 위험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닌데 2만 달러 중국의 여러 가지 내부 문제 고려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국가적 차원의 경쟁으로 보게 되면 국력이 그 정도 되면 중국도 그러한 국력에서 무슨 군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위협을 느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쉽게 막 주저앉히기도 어려운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당 기간 이 문제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글로벌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문제 해결할 것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다들 그렇잖아요. 중국을 가서 살아볼 만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GDP로 막 모든 걸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GDP로 떠올리는 어떤 그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들을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중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금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모델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갈 길이 많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발휘해야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 부분 정도는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런 국면이 상당히 갈 거다. 그게 우리한테 되게 피곤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되게 비관적인 전망은 뭐냐면 중국은 미국을 결국 GDP에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GDP의 이 비교도 되게 문제가 많아서 이미 이제 뭐 OECD나 이런데 IMF에서도 구매력 환산, 실제로 이제 돈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 구매력 평가를 기초로 해서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데 그런 비교에서는 벌써 국제 기구에서 한 비교에서도 보면 2014년도나 15년도에서 중국이 미국을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한 120% 정도 GDP. 근데 어쨌든 지금 환율 비교를 하거든요. 국내에서 낸 다 모든 나라가 GDP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는 원화로 하고 미국은 위엔화, 중국은 위엔화로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비교를 하면 각 화폐가 단위가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GDP 계산, 작년 GDP가 나오면은 그 GDP를 그 해의 평균 환율로 곱해갖고 달러화 시킵니다. 달러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환율이 시장에 의하면 대체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변수에 의해서 경제력 평가가 왜곡될 수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매력 평가를 또 이제 보완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환율 평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중국이 이런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성장이 굉장히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 수준에 가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은 몇 개 안 됐거든요, 실제로.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중국의 어떤 리스크, 인구 감소, 투자 의존력 비효율성 이렇게 해서 중국의 성장을 굉장히 낮게 이제 하면은 요거를 해서 뭐 2060년까지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보고서들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뭐 원리는 단순해요. 앞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를 수 있는 거 두 가지 변수거든요. 하나는 GDP 이 성장 속도, 두 번째는 환율. 그걸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못할 거다. 저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비교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럼 이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5% 뭐 미국 1.5%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작년에 IMF에서 낸 건데 중국의 성장은 대충 4%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은 2% 이하로 보니까 이런 패턴이 당분간 지속되면은 대체로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35년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초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이게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중의 경제 비교를 할 때 이런 식의 다양한 추월할 수도 있다, 추월할 수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조건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경우입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보면 막 그 예측 있잖아요. 이게 작년 10월달 예측이고 이게 이제 올해 1월달에 IMF에서 예측한 건데 이때 변동이 조금 많았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달에 올해 경제 성장률 4.4%를 보다가 5.2%로 상향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나 투자기구, 국제 투자기관의 성장률 예측은 6% 정도까지 지금 이제 나와 있어요. 반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어디 있죠? 1.4%, 2. 조금 올라갔지만 1.4% 정도. 그렇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4월달 요 두 개, 이 중국과 미국은 4월달 통계가 새로 나왔는데 4월달 통계에서 요거는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작년 10월달 2.0, 올해 1월달 1.7,
그리고 얼마 전 4월 달에 1.5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언론에서 자꾸 중국 경제 성장률 걱정하는데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거 걱정할 때죠. 그리고 대부분 올해 이제 기존에 이제 GDP 규모가 있고 새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에 따라서 새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 추가적으로 성장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해서 올해에서 추가적 세계의 경제의 추가적 성장 부분에서 중국의 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에 남의 거를 더 먹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경제 굉장히 치열한 거죠. 새로 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몫을 더 가져와야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 그 중에 3분의 1인데 중국과 관계 있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아까 요건 제가 디리스킹이나 이런 말씀 드렸어요. 결국 관건은 이 타이완 문제가 휘발성 높은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이냐.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중국이 공세적일 때도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약간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시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어떤 시기는 미국이 다소 공세적인 시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시기는 중국이 다소 공세적인 시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단기적으로 승리하는 시나리오 등장하는 게 어렵다. 북중 관계는 요건 뭐 간단하게만 다른 데서 말씀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몰랐고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 부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포지션은 누가 더 이 긴장 고조를 시키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대북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시기는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그때는 유엔 제재 핵실험했을 때 유엔 제재 결의안, ICBM 발사 이후에 유엔 제재 결의안 되게 상당한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이 긴장 고조의 원인을 누구에게 있다고 주장하냐면 미국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될 때 지하 핵시설 폐기라든지 중국이 북한이 취한 일시적인 조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상응 조치를. 그리고 당연히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후로 ICBM 관련된 발사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시도할 때마다 중국이 계속 반대하고 있죠. 오히려 그 토론 과정에서 이런 식의 기조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조만 더 말이다. 미국이 통일부도 실적 조치를 취해 이런 입장을 이런 기조에 따라서 제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지금 주 유엔의 중국 대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중 전략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이 미국과 붙으면 붙을수록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더 강화되는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중 관계가 이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게 저는 상황이 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지금 왜 부정적으로 가느냐? 제일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한미일 안보협력. 이게 이제 작년에 프놈펜 선언이라고 해갖고 한미일 정상이 사실은 이것도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과 안보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로 명백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돌부산 영권 문제,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 그죠? 식민지 역사 문제도 있고 영토 문제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 없이 안보협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보협력하겠다고 그러고 제 안보 그 문헌 중에 요 내용은 불법적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와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이거 다 누구를 지칭한 거죠? 중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 중국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중국을 봉쇄하는 압박하는 군사적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일단은 구조적으로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한국이 뭔가 조종자나 그런 어떤 자율적 행위자로가 아니라 미국이 구상하는 틀 내에서 완전히 편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절이라고 보고 이번에 로이터 통신 대통령께서 미국 가기 전에 정상회담하러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이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표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상회담에 이 표현이 2021년도에 나옵니다. 2021년도에죠. 타이완 문제 언급은 했었어요. 근데 뒤에 거 보면 로이터 통신이 뭐라 그러냐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건 아까 했지만 타이완의 현상 변경은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가능성도 있지만 정책 합의를 부정하는 방식의 현상 변경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얘기만 하면은 그냥 중국이 뭐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중립적인 포지션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 얘기는 앞에 문학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중국의 행동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중국에서 한국의 대사를 초치했고 또 뭐 다른 이유로 또 한국에서도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식의 한중 간의 외교 갈등들이 이제 출현을 했죠. 굉장히 악화됩니다. 안보 갈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북한 이게 어떤 실험이 있으면 한국이나 미국은 억제와 한미일 안보 군사 협력 강화를 얘기하고 중국은 반발하고 그런 한중 관계는 악화. 이런 식의 사이클들이 이제 또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남은 이슈예요. 어떻게 될지. 그 결과 이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안보적인 부담, 한중 관계의 부담 증가할 뿐 아니라 지금 한중 경제 관계에서 지금 1분기에 대중 무역 적자가 78억 달러가 대중 수출이 28억 불 감소했어요. 28% 감소했어요. 중국의 수입,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이 0.4% 증가했습니다. 감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대중 수출이 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리고 무역 적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이 기초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지만, 근데 왜 그럼 이 상태가 발생되느냐? 지금 보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중국과 무역에서 한 20년 동안 수백억 달러, 한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쭉 기록해왔어요. 그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작년서부터 무역 적자가 발생하긴 하는데 이런 식의 설명이 있죠. 이제 중국이 중간재에서 많이 수입 대체했다. 우리나라도 수입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중국도 뭐 계속 수입하는 거 수입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 거라. 근데 그거보다는 과도하다. 이렇게 급속한 감소는. 그럼 원인이 뭐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못하잖아요. 미국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중국 수출에 차지할 비중이 엄청 높던데. 그게 당연히 이 추세를 더 가속화시킨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에 의존하고 이런 걸 탈피해야 됩니다. 또 내수 중심으로 이제 내수가 성장의 주된 비중을 동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과거에도 비슷한 어떤 조건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중간재 수출에서 되게 우위에 있었는데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수출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표적인 실적을 만든 대표적 상품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면 첫 번째 현대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 휴대폰, 세 번째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죠? 이게 거의 지금은 꽝입니다. 핸드폰은 제로예요. 아예 철수했죠. 핸드폰 사업은. 현대 기아 자동차는 좋을 때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 10%까지 갔어요. 지금 거의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생존 불가능해요. 이 상태라면 화장품, 소매업체 문 다 닫았어요. 아무래도 몇 개만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기업의 전략에서도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성장하는 중국의 어떤 우리가 조금 같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우리가 중국 그 내부 내수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한중 관계에서는 내수 시장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미지가 우리도 중국 물건 안 사고 중국도 한국 물건 안 사는 상황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계속 관계가 나쁜데 어떻게 내수 시장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탈중국 얘기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탈중국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중국 우리가 중국에 다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 선진국 부상의 동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하는 부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으면 그 동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다원화하는 것과 탈중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대미 의존도 증가하죠.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면 그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가져가면 가져가지. 이런 식의 되고 결국 이런 도구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갈등 요인이 좀 있지만 뭐 중국이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게 탈중국으로 방향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왕정 국가랑도 외교하고 관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죠? UAE나 다 왕정 국가 아닙니까? 갈등 요인이 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거나 처리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탈중국 이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정상하려면 어떤 길이 있는가 한번 그냥 몇 가지 써봤어요. 양자 사안의 정치화 자제 좀 해야죠. 불필요하게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관계 악화시키는 거. 우리가 올해 한 것 중에 하나는 방역 관련 비자 발급 중지.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방역 조치로서 그렇게 효과도 없고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비자를 전면적으로 발급 중지하는. 우리와 일본이 이렇게 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미중 관계가 좀 악화되는 시기에는 상황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나서서 막 타협 문제 앞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민간 문제 관리하고 그래도 우리는 협력할 거다. 이런 메시지 실추하지 못한다. 요거 참고할 만한 데들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다 양쪽 다 합니다. 비판도 하고 그리고 협력의 필요성도 계속 메시지를 줘요. 우리는 이제 한쪽이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미중 관계 안정화 시 조금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조금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우리 공간들을 넓혀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그 무대가 남북관계나 지역협력인데 이거 두 개 다 힘들다. 지금 한미 동맹 올인 외교로 계속 가게 되면은 아마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약간 암울한 상황. 근데 아무래도 암울한 상황으로 우리가 보고 대안을 찾아야지 뭐가 막연히 될 것처럼 얼마 전에 추경호가 대상 만났다 이런 거 갖고 좀 상황이 관리될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요소, 갈등 요인들, 한중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엊그제 중국의 그 아주사 국장이 우리나라는 국장급, 아시아분들 담당하는 국장급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국장급과 대화를 했어요. 양쪽에서 보도자료 따라냈는데 한국은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협력할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서술을 했고 중국의 보도자료에는 중국의 원칙 입장, 주요 사안에 대해서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도 계속 지금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외교에서 지금 미묘한 상황이라서 삐끗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큰 어떤 갈등 사안이 잠재적 갈등이 진짜 행동 대 행동으로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되게 외부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그거 한 방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우리나라 국민도 외교 문제도 조금 민감하게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같이 보면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계속 뭔가 생각을 해야지 외교 문제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제 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의견을 좀 말씀하실 때 예, 저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중국은 항상 금융 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고 하고 중국 부동산 문제로다가 이 금융 위기가 항상 내재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그 금융위기는 또 미국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헤지펀드들에 의해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다 그 책이 나왔다고 아예 서문에 써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중국은 약간 지금 관제 금융이잖아요. 은행도 큰 은행들은 다 국유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은행의 문제가 불안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금융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뭐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런 불안 요인이 있으면 국가가 개입해갖고 그 불안 요인을 이렇게 막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금융 위기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미국보다 낮다. 미국은 한 은행에서 지만 이 은행이 뭐죠?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부의 관리 문제도 있지만 금리 상승 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은행의 건전성이 이제 약화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불안을 갖기 시작하니까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 그냥 푹 주저앉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뱅크런이 날 때 제가 기억은 30만 달러인가까지 우리나라 5천만 원인데 거의 30만 달러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 이상에서는 그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불안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그걸 만약 그런 사태가 되면 그냥 국가 결정으로 뭐 어떻게 해결을 이제 그 불안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 30만 달러 이상을 보장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결국은 처음엔 보장 안 해줄 것 같다가 나중 며칠 지나서야 이러다가 다 망하니까 그럼 3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보장해준다. 그래서야 뱅크런이 이제 멈추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도 결국 개입을 한 겁니다. 근데 개입의 속도나 이런 거 보면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관치금융이고 또 하나는 태환 달러의 자본의 거래가 태환 그러니까 달러에서 위안화로 되고 위안화로 이게 자유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무역은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무역 증빙이 있으면 그건 다 할 수 있지만 자본 투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예요. 관치라는 게 외부와의 거래, 외환 태환성에 대한 제약이 있고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중국한테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중국 돈이 기축통화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기축통화 되려면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가져오고 쓰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막히면 그걸 어떻게 기축통화로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기축통화 인민폐의 어떤 것이 되게 달러를 대체하느냐 못 대체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가끔 나오지만 그 구조가 있으면 기축통화 되긴 어려워요. 다만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달러 대신 위엔화의 보유 비율을 높이긴 할 겁니다. 그게 어떤 충격을 줄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 미국은 되게 그렇게 불안한 대신에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기축통화적 지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대신 미국은 지금 국내 경제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지금 계속 내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도 이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또 이제 국제적으로 심어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이 달러 이 화폐만 보더라도 국제 질서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하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고 누가 단기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위에다가 그럼 달러를 대체하느냐?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센 놈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랑 예상 가능하고 그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뭐 세계를 막 주도할 수는 없을 때는 그거의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나? 근데 어쨌든 지금 되게 유독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좀 그런데 인풋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약간은 그런 방향 조금씩 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 우리가 국제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신 그 큰 두 나라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불안 요인인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도 한국에서 지금 민주화 과정 촛불 하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유전자 공부도 했고 옛날에 그죠? 또 뭐
좀 있어 핵도 공부해야 되고 뭐 별거 다 공부해요. 외교도 조금 이제 공부를 국민들이 해서 깨치면 정말 진정한 촛불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되죠. 사법개혁이 더 네. 뭐 이게 설이면 좋겠는데 일설에 의하면 2027년에 그 양안에서 전쟁 위기설 발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피치 못하게 뭐 해병대가 뭐좀 대만의 서쪽에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지만 절벽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해병대가 못 움직이게 우리나라 인천 저쪽 서쪽 어디를 타격할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고 나돌면서 최근에는 대만의 TSMC 그 반도체 공장을 뭐 일부는 미국으로 갔고 이쪽 일부 연구진은 뭐 일본으로 옮기고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빼서 뭐 연구 시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본을 한다. 뭐 이런 발표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1년의 전쟁 준비 양안에서의 전쟁 준비를 위한 그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만 관계 그러니까 반분열법이라는 거를 2004년도인가 제정을 했어요. 그것에 보면 반분열법의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중국이 대만을 문제와 관련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나열했어요. 어떤 조건이면 무력을 사용한다.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면 무력을 사용한다. 대만에 외국 군대가 들어가면 무력을 사용한다. 세 번째 조항이 아까 문제죠. 대만이 무기한 통일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제 무력 사용의 문턱을 좀 낮춘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낮춘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진당이 집권하는 시. 민진당이 독립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으니까 앞에 두 가지는 안 하면 이제 무력 사용 안 하는 거니까 명백한데 세 번째 조항은 약간 그레이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느슨해졌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외부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추측이 이제 실제로 중국이 군사력도 강화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많이 강화됐죠. 그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2027년 이렇게 일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미국에서 그냥 나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중국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나온 건 없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미국 합참의장도 그거는 근거가 그렇게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근데 이제 군부에서는 계속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그렇죠?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는 안 나오지만 미국에서도 계속 전쟁 시나리오 뉴스에 보시면 전쟁 시나리오 워게임을 해봤더니 뭐 미국이 이겼네 중국이 이겼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겼다라고 워게임을 내는 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더 줘라. 이 얘기예요 사실. 누가 이길지 워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진실을 어떻게 알아요. 정상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막 할 때 이긴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이제 타이완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을 뭐 주변에 이제 신뢰들을 가질 때 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측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간 예측들이다. 그런 워게임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데 뭐 그것 정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이든이 그런 상황에서는 TSMC를 폭파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 TSMC가 중국에게 점령당하시. 네. 그죠? 예, 그것도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고 얼마 전에 미국 국회의원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뭐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상호작용에서 전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 다양한 추측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권위 있는 설명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런 그리고 뭐 하급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아까 워게임식으로 막 여러 가지 또는 관련된 연구소, 연구기관들에서는 그런 것들 막 만들어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그런 정확한 정보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일본하고의 뭐 지소미아나 뭐또그 미국 그 관계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뭐 무기를 뭐 도입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강화. 우리나라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네, 하나는 우리나라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지상군이 뭐 대만에 있고 저는 가능성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때 더 민감한 문제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분쟁 시에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해서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그 하나의 목적으로 여기다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군사비도 좀 줄여야 될 상황인데 그럼 가능하면 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미국의 군사 시스템, 전투 시스템을 새로 딱 모듈화한다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한국의 주한미군이 어떤 모듈이 되는 거예요. 모듈 3개를 조합하면 하나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전투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면 한국의 주한미군은 그 중에 어떤 모듈로 들어가서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대만만 한 건 아니고 전 세계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이 타입을 어떻게 했냐면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다만 동북아 분쟁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 그런 게 뭐 의미가 없어요. 동북아에도 만약에 이 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인 이렇게 대결이 막 고조되면 당연히 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뭐 이미 중국에서는 주한미군을 겨냥한 이런 군사적 태세를 갖추겠죠. 미사일이나 이런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대만 분쟁에 개입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대만 문제가 우리 문제다 이런 식의 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상당히 심각. 작년에는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는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남북 관계의 안정을 지키는 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게 우리의 중심이지 다른 데 개입해갖고 그런 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